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공병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약간 좀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약간 특이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빅데이터는 너무 유명한 분야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준비해서 이쪽 분야로 나가셔도 굉장히 앞으로 이제 미래가 밝다 뭐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직종으로 돼 있나 이걸 좀 알아볼게요. 요건 좀 내가 세부적으로는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떤 직무로 나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제 한 그러니까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데이터 공학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그다음에 시민 데이터 과학자 이렇게 한 네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 분야에 가보면 굉장히 또 다양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카테고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나는 이쪽 분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쪽 분야를 생각할 때 한순간에 내가 데이터 과학자가 되긴 힘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가능하면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1학년 때부터라도 이런 학부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이 빅데이터 분야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정착이 잘 안 됐어요. 심지어는 빅데이터 학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학과들조차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어떤 관련된 직무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차분차분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럼 일단 데이터 과학이 무엇인지를 일단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엔 제가 지난 시간에는 빅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의 역사를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데이터 경제가 이제 등장하게 된 그런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 과학,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는 데이터 과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드루 콘웨이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과학을 수학과 통계 지식, 그다음에 컴퓨터 과학,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을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종합된 분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 과학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선 통계학과 데이터 과학은 좀 다른 거죠. 데이터 과학 안에 통계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통계학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고,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은 통계학을 포함함으로써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이제 중요한 건 예측에 관한 거죠. 예측은 통계학에서는 예측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예측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가 좀 이렇게 인공지능까지 쓸 필요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또 해석해야 돼요. 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이제 미디어 경제라는 분야를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디어나 콘텐츠가 어떻게 산업 생태계를 이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변화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미디어 산업 내지는 이 생태계의 미래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제가 주로 공부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 미디어에는 소셜 미디어, 영상 미디어, 뭐 이런 광고 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분야에 대한 이렇게 나름대로의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쪽에 관한 빅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최종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또는 어떤 그런 분석된 자료들이 나오더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과학은 그 자체가 굉장히 도깨비방망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하는 거라서 이제 이 부분이 드루 콘웨이 이 부분이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은 수학과 통계 지식, 그다음에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과학이 있고요. 컴퓨터 과학은 컴퓨터에 관련된 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어떤 기술적 원리와 이론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어떤 분야든지 저희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만나는 영역이 있어요. 수학과 통계 지식은 여기에 만나서 해당 분야의 전문직과 만나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어떤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데이터 분석이 돼야 되는데 분석이 전문 지식이 없이는 분석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협업이 되게 중요하겠죠.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과 이 분야별로 소프트웨어들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인공지능 그러면 내가 인공지능 어떻게 배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으로 짜고 막 이러는 것들은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하게 되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쉬워졌어요. 제가 이제 단언컨대 선생님이 단언컨대 이 인공지능은 점점 더 쉬워질 거예요. 누구나 인공지능을 다루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인공지능에서 프로그램 코딩을 할 줄 알고 이런데 인공지능을 코딩까지 해? 인공지능을 코딩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이썬 요즘에 많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공지능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완전히 없는 걸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 파이썬 같은 경우는 많이 배워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파이썬을 배우더라고요. 이런 걸 배워서도 이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더라도 이 소프트웨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줄 알려면 컴퓨터도 잘 알아야 되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과 통계 지식의 겹치는 면에서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기계학습은 딥러닝과도 또 연관되어 있죠.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차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이 모여서 데이터 과학이라는 영역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와 관련된 직무는 어떻게 구분되나? 이제 크게 이 구분이 지금 이렇게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구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뭐 이것만 있고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용어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공학자, 이건 데이터 엔지니어예요. 데이터 분석가, 이거는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데이터 과학자는 그야말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지식과 지혜를 뽑아내는, 그러면서도 이 전체 데이터 과정을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데이터 과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인데 결국은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집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애초에 수집 관리하는 사람은 뭐랑 관련이 있죠?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와 관련된 센서와 관련된 그런 쪽에서 이거를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관리해서 잘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나뉘겠죠. 그러면 이런 수집 관리하는 쪽과 분석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리고 분석하는 사람이 바로 데이터 분석가,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좀 예측적 분석을 하고 서술적 분석을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명백하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개별에서는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약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일을 한다. 우리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가든지, 예를 들어서 뭐 광고로 가든 미디어로 가든 영상으로 가든 아니 일반 기업으로 가든지, 지금은 웬만한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식으로 바뀔 거예요. 일반 직원들도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협업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웹사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거, 아니면 웹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 직원들이 다 하지 않잖아요. 전문가와 협업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기업과 의뢰를 해서 프로젝트식으로 하거든요. 지금은 기업 조직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없고요. 굉장히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 프로젝트에는 기업 내부 사람, 외부 사람, 프리랜서 뭐 아니면 외부 기업들이 막 참여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관련돼서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데이터 엔지니어 즉 데이터 공학자를 우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과 관리자 뭐 이렇게 보통들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담당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수집하고 또는 보관하고 저장하고 최소한의 정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과학자들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거는 좀 공학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공학 쪽에서는 이제 그럼 이분들이 어떤 역할이 필요하냐? 보통 기트라고 기서부 뭐 이쪽의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이 이런 소프트웨어들에 관련된 뭐 이렇게 교유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어떤 API도 이거 좀 전산 용어인데 API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OS 운영 체제, 컴퓨터 구조, 네트워크, 자료 구조 등 이게 다 이제 컴퓨터 과학의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컴퓨터 과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뭐 자바나 파이썬, SQL, 그다음에 하둡, 스파크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진 못해요. 보통 이 프로그래밍 같은 거는 보통 이 자기가 항상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정말 잘하는 언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나머지는 좀 어지간히 하는 시기죠. 근데 하나를 제대로 배우면 다른 것들도 되게 쉬워지거든요.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하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어떤 하나의 논리 정연하게 테이블 속에, 그러니까 표 방식의 테이블 속에 어떤 정리하는 방식을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사실 이쪽만 필요한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필요한데 이 빅데이터 영역에서도 여기에 빅데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 클라우드 서비스,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거, 인공지능을 다루는 거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서버를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역량과 지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가가 있죠. 데이터 공학자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소한의 관리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가공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로 가공을 해서 데이터 분석가에게 넘겨요. 그럼 이 데이터 분석가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뭐죠? 그냥 무조건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가도 모든 분야를 다 분석한다기보다는 어떤 자기가 이렇게 감당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는 분야를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분석을 해내고 시각화라는 것이 뭐 제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시각화라는 것은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 숫자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 문자 데이터 이게 빅데이터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각화시키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분석가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고 특징을 찾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문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각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주로 뭐 통계학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계학을 너무 잘하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통계학을 기초적인 통계들이 있거든요. 기초 통계만이라도 충분히 이해하면 이거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초 통계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학과에서도 하기도 하지만 뭐 심지어는 저희 이제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도 어떤 이런 조사를 하거든요. 광고 조사 이런 걸 하면 통계학을 해요. 그런 것들도 사실 그 정도도 아주 충분히만 이해하시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러니까 언어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바라든가 R 같은 경우를 많이 해요. 가장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초등학생도 배우는 거. 저는 초등학생이 배운다는 것이 초등학생이 배우면 난 쉽다라고 생각해요. 초등학생이 배우는데 나는 어려워서 못 배워. 이거는 아닌 거거든요. 안 하는 거지 못 배우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들도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파이썬이나 R은 가장 쉬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시각화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 파이썬이든 이 R 같은 데서도 많이 이런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시각화해주는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데이터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편할 것 같아. 이 데이터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 이런 거에 대한 인식과 판단만 있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역량과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과학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 과학자는 그야말로 좀 다른 영역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 데이터 분석가의 과정을 거쳐서 아마 데이터 과학자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공학자가 어떤 자신의 역량을 성장시켜서 데이터 과학자가 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꼭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데이터 과학자로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빅데이터로부터 어떤 가치를 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술적 처리를 통해서 지식과 통찰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어떤 의사결정에까지 이르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빅데이터 프로젝트에서 이 데이터와 정보 자산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그 구성원들과 함께 성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보통 이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혼자서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협업해서 하는 팀이 존재하고, 그 팀은 다양한 역량들을 가진 사람들이 결합해서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들은 어떻든 그래도 데이터 분석가 하는 일도 어느 정도 꽤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 공학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면 훨씬 일을 잘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과도 그런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공학 쪽에서 이런 수집 관리하는 쪽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뭔가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빅데이터 프로젝트는 다 이유가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온라인 쇼핑몰에 오는 그 사용자들을 분석한다. 빅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이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처음부터 데이터 공학자와 데이터 과학자가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좋은 데이터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 5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서 정확성이라는 게 있죠. 정확성은 빅데이터는 항상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빅데이터를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굉장히 증폭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 과학자들이 데이터 공학자와 어떻게 이걸 수집해내고 관리하고 가공할 건지에 대한 그런 마인드와 그런 협의를 잘 이끌어낼 수가 있어야겠죠. 그런 면에서 데이터 분석가는 좀 통합적인 그런 역량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통계학에 대한 통계학에 대한 역량이 좀 어느 정도 뛰어나고 수학적인 능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수학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수학 난 싫은데 수학 그냥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여기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보러 수학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위한 수학적인 어떤 사고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초중고 때 엄청 수학 때문에 시달렸죠. 그것들은 버릴 능력이 아니고 그것들에 기반해서 우리가 수학을 그 데이터 과학자나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한 정도의 수학은 공부해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학을 공부해야만 코딩을 또 잘하거든요. 그다음에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학적인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고, 전문 영역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고, 전문 영역이라는 것은 쉬운 분야는 결코 전문적인 분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와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진입장벽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요. 모든 전문 분야는 힘들어요. 시간이 걸리고, 근데 꾸준히 하면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예측할 수 있는 상품과 상품이 됐든 비즈니스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일이 바로 데이터 과학자가 하는 일이다 라는 점을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 데이터 과학자를 얘기할 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개념도 좀 우리가 재미있게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드 스킬이라는 것은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통계학, 머신러닝과
딥러닝,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하고 막 이런 역할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하드 스킬이 요령 영역이고, 소프트 스킬은 빅데이터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 스토리텔링 능력, 시각화 능력, 뭐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물론 이렇게 소프트 스킬, 처음부터 하드 스킬을 갖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소프트 스킬을 가지고, 소프트 스킬을 충분히 성장시킨 다음에 하드 스킬로서 이런 것들을 해내고 그런 단계를 거쳐야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이 해야 되는 거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완벽하게 완성되진 않아요. 수학적 능력과 공학적 능력도 갖추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갖추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뭐 작동시키고, 그래서 이런 공학적,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아래 한글 다루는 것, 아래 한글을 다루면서 여러분들 되게 힘들죠. 파워포인트 다루는 거 힘들죠. 그 다음에 엑셀 다루는 거 힘들죠. 이거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이 데이터를 가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걸 배워야 되겠죠. 이걸 공학적 능력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건 누구나 노력하면 배울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통계학 공부도 해야 되고 컴퓨터 과학도 공부하셔야 되고, 자기가 데이터 관련된 분야로 가고 싶다면 이 통계학 공부나 컴퓨터 과학 공부 꼭 하세요. 이제 꼭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공부하시는데 프로그래밍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파이썬과 R 정도만이라도 꼭 공부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인공지능 기능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파이썬 잊지 마세요. 파이썬과 R 초등학생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자주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그 데이터 공학자와 데이터 과학자들을 회사 내부에 직원으로 두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되게 정말 실력 있게 성장한 사람들은 뭐 어떻게 비싸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전문 회사가 아닌 경우는 활동하지 않으려는 경향성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 기업에서 그런 어떤 데이터 과학을 하는 그런 기업이나 프리랜서들한테 항상 맡기기에는 부담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요건데 이제 가장 시민 데이터 과학자는 이제 꼭 프로그래밍 같은 걸 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굉장히 많은 이미 그 빅데이터 관련돼서는 대중적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이미 등장했어요. 그런 것을 다루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다루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다루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통계 공부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인공지능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뭐 파이썬 이런 것도 조금은 할 줄 알고 이해를 할 줄 알고 그러기만 하면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어떤 전문적인 영역 또 고도 영역까지 공부를 하는 건 아니어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회사다라고 하면 나는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는 거잖아요. 이 전문 지식에 기반해서 데이터 과학의 기본적인 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인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소프트웨어만 잘 다루더라도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민 데이터 과학자들이 실제 일반적인 기업들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 시민 데이터 과학자가 제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 데이터 과학자로서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공부를 꼭 하시고 빅데이터 툴을 뭐 다룬 것까지 저희는 이제 이 과목에서는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런 내용들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시민 데이터 과학자로서는 할 수가 있고요.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 분석가로 되고 또는 이제 더 좋게는 데이터 과학자까지 되신다면 이쪽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이제 이런 어떤 시민 데이터 과학자 수준의 사람들을 계속 뽑아서 이제 직원으로 고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된다는 점들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서 말씀하자면 데이터 과학자는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기술적으로 처리하고 통찰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 인력들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 가공, 저장하고 이걸 통해서 이로부터 가치, 즉 지식과 지혜를 얻어서
새로운 의사결정의 구조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데이터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데이터 관련된 직무는 데이터 공학자, 분석가, 과학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시민 데이터 과학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데이터 공학자가 하는 일은 주로 그 데이터를 수집, 관리, 가공까지가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컴퓨터 환경들을 운영하는 쪽이라면 분석가는 이것을 말 그대로 분석을 해서 이걸 시각화해서 의미 있는 결론까지 도출하는 사람들이고요. 시민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과학자나 공학자나 데이터 분석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들이 어떤 빅데이터 관련해서 충분한 이해도를 갖고 그 다음에 통계적 방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빅데이터 분야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의 직무를 이렇게 설명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큰 도움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